오늘 박 실장님 우리 대중들이 어디서 오셨다 하셨습니까? 온라인 방이 있고요. 또 서초동 대성사, 그다음에 종로의 열린 선언 이렇게 세 팀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박이성 실장님하고는 이래 인연이 깊습니다. 어떻게 인연이 깊냐면은 큰 스님 생전 사후를 막론하고 상자들은 100일 법문 강의할 줄도 모르는데 혼자서는 큰 스님의 어떤 100일 법문 그 책이 그렇게 참 최고의 저서라고 고우 큰 스님께서 이제 죽창합창이 되셔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서울에서 100일 법문 상하권을 찬양 공모하고 있는 대단한 분입니다. 저들로서는. 그리고 우리 상자들도 못한 일을 하고 있는 그 우리 실장님 이렇게 매년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자리를 맺어주시는데 올해는 꽤나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 코로나입니까? 그걸로 인해서 다 뭐 비대면 얼굴 안 보고 강의한다 해서 이제 전부 다 실장님 혼자 방 안에서 마이크 앞에 앉으면 이런 전국구로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그런 참 연회석이 이제 벌어져서 그동안에 이제 또 코로나에 다른 강의는 말들 안 하더라도 그 강의는 쭉 해 오셔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된 인연이 큰 인연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또, 오늘 또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조금 적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상하다. 큰 스님께서 왜 이렇게 좋은 집에 계시지? 이렇게 속으로 인물이 드신지 모르겠습니다. 저쪽 부처님은 저 조그마한 집에 계시고 스님은 여기 계시네. 그것 때문에 큰 스님 이 집이 큰 스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82세에 이제 11월달에 돌아가셨는데 스님께서는 늘 이제 책을 광집으로 본다기보다 법문해야 될 때 하실 때 그 큰절에서 상당 법문 하실 때는 먹임없이 매월 한 번씩 가실 때는 이제 그 장경각 문이 불이 납니다. 왔다 갔다 하시고 그냥 다 하시는 것도 또 보시고 그렇게 원고를 정리를 해 가시고 가서 눈을 지그시 감고 처음부터 한 30분 그거를 다 육성을 이야기하면서 외우시면서 하니까 얼마나 노력이 드시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한 75쯤 되셔서는 선님께서 인마 그 장경각이라고 그때는 콘크리트로 만들어 놓은 집이 되고 또 그 안에 사놓은 책장이 오늘 뭐 이렇게 잘 된 것이 아니고 해방 직후에 그 책을 어느 선비한테서 스님께서 기증을 받아가지고 급히 그 평창동입니까? 거기서 받으셔가지고 봉암사까지 옮긴다고 이런 계작을 만들으셨는데 그때만 해도 스님께서 40이 못 되셨으니까 스님도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스님 된 지 얼마 안 되시고 그리고 누가 후원하는 그 보살님도 또 안 계시고 하니까 그리고 자원스님이라는 큰 스님 도번에 되시는 혹시 들어서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그 스님께서 주선을 해서 그 책을 한 1,500권을 이런 개짝에 담아서 한 10개짝이 됐습니다. 10개짝도 더 넘나? 이걸 해서 이제 봉암사로 왔다가 움직일 때마다 그 책이 따라 그 책을 먼저 옮기고 스님께서 그 몸을 옮길 수 있을 테니까 그 책 때문에 당신 자유도 많이 구속되고 그래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옛날 나무로 되고 있으니까 이제 틀어지고
우리 집에 살림 살다 보시면 나무들 개짝들 털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털어지고 하니까 안 열립니다, 이제 문이. 당신 힘으로 안 열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나도 이제 도서관을 이놈아 새로 지어서 지금부터 저리 옹색하게 사느니 쫙 개가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가서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도서관을 이렇게 지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착수한 것이 이 집인데, 저 집이 이제 법당으로 지금 쓰고 있는 장기가 저 집은 제가 처음 출가를 해서 5년 안에 이제 지은 집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큰 스님께서도 뭐 법당이 어떻게 지었는지 뭐가 어떻게 지었는지 그거까지는 모르시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집을 지어서 야단을 하셨을 텐데, 그래서 이제 저도 몫을 보고 한국에서 제일 좋은 집을 법당을 지어도 그렇게 이래 됐습니다. 그러고 한 달쯤 돼가서 또 목수한테 내가 그 말을 안 했으면 그 목수가 진짜 좋은 집을 지어줬을지 모르는데 지금 내한테 1억뿐이다. 다 다른 집을 다 짓고 다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저런 집을 지어놨습니다. 저는 사람 사는 집으로서 제일 잘 지은 집인데 부처님께 계시는 집은 아니죠. 그걸 왜 이리 지었냐? 법당을 지어라 했는데 이건 사람 사는 집을 지어줘. 1억밖에 없다 했잖아요. 스님이 아이고 이 사람아 법당 지어가 없으면은 또 큰 스님한테 말씀하시든지 해가지고 뭐 물론 큰 스님께서도 이것밖에 없어 임마 이것을 이제 제 집을 지어라 했으니까 근데 저도 쫄려가지고 아무것도 절철살이 몰리는 거지. 그래서 저거는 잘 짓고 저 딸은 제일 잘 지어라는 집이 법당인데 절철이 지었고 이때는 이제 스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쯤 되니까 저도 이제 출가한 지 한 20년이 넘고 이러니까 대충 이제 그 집을 건물이 짓는 것도 이래 눈치도 생기고 안 하겠습니까? 그럼 마침 스님께서 따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이제 출가로 해서 저 울산에 성남사 그 속에서 평생을 인홍스님 모시고 사셨던 스님인데 그 스님은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이제 제 집도 많이 짓고 이런 물론 선방이 다니시면서 하니까 견문이 넓어서 스님께서 저 도서관을 새로 지으시라고 하신다. 그렇게 어떻게 지었으면 좋은지 스님은 아시지 않겠나? 그 성남사에서 불사도 많이 하셨으니까. 그러면서 서툴게 지을 수는 있겠나? 아마 그러면은 그 스님 지으라는 그 집이 장경각이 바로 이제 그때 벌써 75일이 되셨으니까 어쩌면은 스님 기념관이 될지도 모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뭐 짓지 말고 좀 잘 지어보자. 꼭 이제 하시고 그러면은 나는 뭐 집에 대해서 모르니까 스님 설계 가지고 목사하고 잘 지어 주십시오 하니까 이게 이제 주오포 법당입니다. 주오포 법당이라고 하면서 앞에 나가시면은 팔다리 끝이 앞에 쭉쭉 나와 있는 게 5층입니다. 거기 이제 안으로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7인가 이건 그렇게 왜 5포, 내 7포 그 집으니까 저 허술한 법당은 아닙니다. 그러고 스님께서 막 다 짓고 이제 문 달려고 하는데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스님이 편하시게 와서 그래 하는데 정작 보실 어른 스님 안 계시니까 그러면 이 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이렇게 기념관으로 뭐 그래 하든지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하고 뭐 그러면서 또 그냥 놔둘 수도 없어서 이제 동산까지 이제 모시고 이래 버려 놓으니까 아이고 산중에서 부처님은 저 어디로 가는데 모셔놓고 저거 스님은 백을 같은 집이 백을 같은 집에 이렇게 모셔놓고 저놈이 이제 승칠종을 만들려고 꿈을 꾸는지 이 나쁜 놈이다 하면서 얼마나 한 10년은 요걸로 듣고 이래 그거는 저한테는 아주 참 힘들었던 일이 집입니다. 뭐 큰 스님께서는 얼마나 좋아하실는지는 뭐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고 해서 한
작년에 스님 열반 30주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해서 이제 동국대학교에서 스님의 그 소장하고 계시는 그 장서들 한 15,000 일반 서적까지 한 2만 권 되는데 경전이 관계되는 것은 한 5천 권이 됩니다. 그걸 연구를 하고 3년 만에 발표를 하니까 문화재청에서 찾아와서 요청이 왔어. 그거를 그 책을 어디다 모셔두냐. 그러면서 지금 1층에 되게 구석에 이제 간이로 그걸 뭐 볼 수 있도록 하면은 어려운 걸 누가 봅니까? 큰 스님을 보신 책인데. 그리고 이제 앞쪽으로 이제 우리 또 방으로 서고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연구를 하고 그 덕으로 이제 문화재청에서 그걸 발표를 하고 뭐 신문에도 발표도 하고 동국대학에서도 이제 연구자들이 교수들이 발표를 하고 하니까 문화재청에서 또 도와준다 하면서 지금 나중에 나가서 저쪽에 끝에 저 높은 곳에 지금 새집 짓고 있습니다. 단청을 해놓은 새집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스님 책을 모시고 갈 장경각으로서 이제 그 냉난 습도가 조절이 안 돼서 그 습도 기간도 또 3억이 든다. 그걸 들어서 이제 완성을 해야 스님 5천 권 되는 장서를 옮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면은 꽤나 스님 사시는 계실 동안에는 우리 집에 병연함에 단청을 아무데도 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 이제 밖으로는 단청을 안 하고 안에는 이렇게 자꾸 벌레가 달아든다 그럽니다. 그 단청은 아름답게도 하지만 집이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겁니다. 아주 독한 무슨 약이 섞이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해서 뭐 이렇게 지내고 있으면서 오늘도 참 스님께서 장경각 지어라 안 하셨으면 이런 자리도 없을 텐데 여러분들 위해서 넓은 장소가 돼서 든든한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스님께서도 늘 그 밖으로 알려주신 선사지만은 스님께서는 그 선만 하신 분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선만 하셨는데 이제 스님 뭐 일생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스님께서는 당신이 이제 20살까지는 육아의 집에서 크셨기 때문에 그 양반 사회에서는 우리 불교를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뭐 그 왕래가 있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 육아에서는 불교에 대해서는 거기 당신들은 효가 제일의 이제 숭상되는 그 대목인데 불교는 부모를 떠나버리고 저녁 들어가서 부모가 주신 그 자기들 평생 그 상투를 터는데 하루아침 깎아버려 하니까 이런 참 험한 말로 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육아의 볼 때 불교의 스님들의 위치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스님도 육아의 집안으로서 그 장남으로 이렇게 계셨으니까 불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셨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스님 말씀 중에 한 22살이나 1살, 2살, 3살 그 점에서 하루는 당신 집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양반 집에서 나왔으니까 집이 부자태가 아버지가 사방 1km, 1km 해서 당신 땅만 밟고 다녔다 하시니까 꽤나 부농에 속하셨죠. 그래서 나오는데 왜 스님이 지나시다가 이제 젊은이를 보던 때만은 저 젊은이 날 좀 보게 하면서 스님 다들 사람들 스님들 싫어하는데 또 보자고 그러니까 쫄리기도 하고 주춤했는데 오동안 손에다가 벌써 두루마리로 된 그 책인지 뭔지
이거는 자네가 꼭 봐야 되네 하고 저건 휙 이렇게 가버리시더랍니다. 그래서 한편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 또 그 육아에서 그렇게 미워하는 이런 선책을 내가 봐도 되는가 싶기도 하고 하다가 하여튼 그 이런 스님께서 이제 돌아서 밤새도록 보니까 거기 전도가라는 책이었다 그럽니다. 그거는 양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읽어보니까 그동안에 알았던 노자, 공자, 무슨 뭐 중국의 제자 백가의 그런 많은 사상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일의 내용이라서 불교가 이런 것이었나 새롭게 당신이 불교에 대해서 이제 놀라고 그 뒤로 차츰차츰 이제 좀 이제 불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시는데 그래서 스님께서는 그때 좀 20살 전후 대해서는 건강이 안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말씀하시기는 당신은 18살 때에 나는 하문을 완전히 물리를 텄다. 그 하문으로서 서당에 이제 뭐 5살부터 이렇게 다니시고 한 20년 가까이 이제 거리 다 다니시고 한 18년, 한 15년 다니시고 하면서 얼마나 공부를 하셨는지 나는 하문으로서는 못 읽을 그 글이 없는 저 정도로 16살 때 그렇게 해서 자체 통감을 다 잃고는 그때는 다시 누구한테 배운 바가 없다. 그 이제 늘 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와서 뭐 그런강하고 제가 참 무식하니까 그런강하고 있었는데 지금 지나놓고 생각하니까 스님께서도 불교에 대해서는 불교를 배운 스승이 없습니다. 우리 스님은 그러니까 자습자각한 것이죠. 불교에 대해서는 전혀 누구한테 배운 거 없이 그 하문을 또 팔만대장이 전부 다 하문 아닙니까? 하문만 알면은 그 팔만대장이 또 모를 거 거기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래 불교도 보면은 손님 자습을 하셨으니까 보조 스님의 사상도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거는 배심이 생겼지. 유학을 배우든지 어떤 전통적인 가문에서 배웠으면 위에 스승들이 수두룩한데 스님 틀려서 할 수가 있으니까 안 되지. 그렇게 하면서 우연히 불교에 대해서 이런 노승한테서 경전을 받고 참 캄캄한 밤에 햇불을 받은 듯한 그런 기분을 느껴서 대원사로 이제 뭐 병도 나셨고 건강도 안 좋으시고 핑계 삼아서 이제 집안에서 절여가는 이유를 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건강이 안 좋아서 저 종무하고 같이 가서 약 좀 가서 딸이 먹고 오겠다. 아버지한테는 뭐 부모한테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절에 가서 이제 절에 가서 처음으로 선에 대한 선이라는 것도 하문으로는 있었지만 불교에서 정신수행을 갖다가 선악으로 그렇게 하는 줄도 모르고 또 당신은 사시다가 그래서 선에도 있고 그렇고 거기 가니까 견성성물이라는 말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유학이나 노자이나 어디에서는 자기들이 자기 자신들이 성불해서 깨쳐가지고 부처가 된다는 이런 말은 그것을 깨쳐서 우리가 공자가 된다 이런 말은 감히 안 하는 할 수 없는 일이 사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큰 스님께서 거기 가서 깨치고 견성성불한다. 우리도 부처님과 같은 똑같은 그런 참 법력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한용운이나 이런 분들이 불교라는 잡지를 거기 가서 듣다 보고 나서 스님께서 대단히 이제 불교에 대해서 놀라고 해서 스님께서 스스로 혼자 이제 누구한테 가르치고 배울 건 없고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고 물으니까 조주 스님이 없다. 고 대답했다. 왜 부처님께서는
모든 일체 중생이 전부 다 불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주 스님은 왜 없다고 대답을 했나? 이것이 이제 그 우리 보통 이제 화두 드는 때 제일 옛날에는 흔하게 또 이제 무겁게 들었던 그런 화두 이래를 거기서 이제 불교라는 책에서 보고 그 의미가 뭔지 그것도 모르고 스님께서는 이제 다 달라들고 그래서 화두를 한다. 망상이 없어야 된다. 잡념이 없이 조주에게 개도 불성이 있나고 물었는데 없다 했다. 왜 없다 했는가? 나만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일체 잡념을 이래 버리는 방법이 삼선이들 수행하는 첫 화두의 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니까 어떻게 이래 잡생각이 났는지 오히려 화두는 어디가 부르고 조주는 어디가 부르고 미치겠더라.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하니까 거기에 탑전이라고 지금도 그 대원사에 가면 아마 가야시대나 될 만한 그거는 오래된 탑이 서 있습니다. 뭐 삼국시대라고 거기 이제 가야시대니까 그 사각형으로 3층으로 잘 따듬어진 그건 아니고 그냥 뭐 돌멩이 쌓아놓은 듯한 어떤 보면은 그렇게 이제 누추하게 쌓여져 있는 탑이 있는데 그 탑 있고 그 앞에 조그만한 우리 지금 저건 작은 신선대처럼 영자당처럼 꼭 그런 집이 하나 있어서 그 주제한테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나는 좀 참선 좀 하려고 하니까 이쪽 큰 방에 있으니까 너희들 뭐 이야기 시끄럽고 안 된다. 저 가서 조용히 좀 공부를 하겠다. 좀 방을 좀 비워달라고 하면 뭐 되니 안 되니까 하긴 뭐 누구나 맨날 뭐 처먹고 놀면서 공부도 연구도 안 하는데 그 방 좀 빌려주면 안 되나 하고 이제 스님인데 뭐 직선적인 성격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방을 빌려 가지고 이제 사는데 그 하도 그렇게 안 되고 하니까 또 이제 날씨도 그렇고 이제 밤을 새고 하니까 이제 문을 열고 이렇게 열어놓고 하는데 또 이제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리산에 호랑이 다니는 줄 모르나? 니 언제 호랑이한테 그 물리 가려고 그렇게 문을 열어놓고 있노? 해서 할 수 없이 이제 호랑이한테 안 물려 죽으려고 문 닫고 있으니까 더 답답해 죽겠대. 또 이래 죽으나 저래 죽이나 내 살기나 보러 가지고 문을 열고 한 달쯤 걸려서 이제 밤을 새우면서 용명정진 하시면서 그래 있으니까 범 안 오대. 그러면 이거 거짓말이다. 범이 올 턱이 없다 하고 문을 확 열어놓고 편하게 공부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 이제 경험을 쌓아가시다가 어느 때인가 이제 그 화두가 그렇게 막 스님 머릿속에 난삽하게 안 되고 이게 이제 정리가 되어 가시고 일심 한 마음으로 딱 화두도 어째서 참 조조스님께 개불성 있습니까 물었는데 없다 했는고 하는 이것만 이래 머릿속에 이제 있으면서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하루 동안에도 얼마의 시간이 가더라도 변함없는데 가는데 40 그렇게 뭐 하다가 한 번 더 내가 용맹정진 하겠다 하고 하신 42일 만에 완전히 나도 내 본 그걸 잊어버리고 저절로 그 생각만 하게 되는 조주 이렇게 그 계획에도 부처 불성이 있나고 물었는데 없다 하는 이 생각만 이렇게 꽉 차게 되는 것이 참선정진한 중에 42일 만에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 뒤에는 쭉 그 경험대로 사시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이래 스님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대원사 주지스님이 행사 주지스님한테 편지를 썼던 모양이라 나는 그것도 모르고 뭐 이제 선방에 하고 있고 또 그러고 내가 그리 가는 것은 스님 되려고 그 가서 참선한 것이 아니고 나는 부처님의 견성성불 마음 깨침 그것을 원해서 내가 이래 절에 들어갔지. 내가 절에 들어가서 그렇게 뭐
참 큰 스님 된다고 난 꿈에도 생각한 적도 없고 화두 하나만 잘해서 성취해서 견성성불을 하면은 그것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불교 할 수 있는 다 했다. 꼭 이제 만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주가 이제 행사를 해놓으니까 행사에서 행사 주주 스님도 고맙지. 그 말사 허름한 주 스님이 여기 뭐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행사 와서 들고 가속한다고 쉽게 들고 갈 그런 게 결정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뭐 이래 정보서 살아보면은 뭐 그런 편지 오면은 이거 뭐 이런 편지 보내고 고개 뿌리고 힘이 좀 많은데 그래 어쩐지 그 주지스님이 그 편지를 받고 그 총무국장이라는 효당이라는 분 금봉이 효당이라는 분을 이제 보내가지고 그 청년을 이제 행사 와서 우리 잘 한번 지도해 보자 하고 이렇게 보내가지고 오니까 그 스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왔던데 총무라고 이래 효당이라는 분도 이래 옛날에는 나중에 꽤나 이래 유명한 분입니다. 그때도 독립운동가로서 이래 유명했지만 그래 와서 이제 가자 행사로 가자 공부를 하도록 하려고 하면 행사로 가야 되지 않느냐. 여는 보니까 아무도 너를 지도할 사람이 없네. 그럼 자기 혼자서 지금 하도록 하면은 이게 잘된 건지 뭐 못된 것인지 누가 알 것이고 그리고 네가 또 삿대게 이러다면은 자기의 어떤 그런 정신 어떤 자기 예체해 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서 헛소리를 하는 그거는 또 참 무식 도인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막기 위해서 행사로 가자. 그러니까 스님께서는 행사로 가면은 중이 된다는 중 만들려고 왔다는 이 생각만 콱 쳐가지고 그분한테 나는 안 간다. 나는 안 갑니다. 이렇게 와주신 건 고마운데 나는 절대 스님 되려고 지금 내가 화두 챙기고 있는 것은 아니다. 꼭 극구 사양을 하고 그러면 이분도 독립운동 하면서 박열씨한테 뭐고 황공 폭탄 던지는 그 폭탄 상에 가서 갖다 준 사람입니다. 지금 효당이라는 분이. 그때는 이제 행사 와서 이제 또 독립운동하고 이렇게 계셨던 그런 좀 훌륭한 분이 찾아와서 가자 해도 뭐 스님 그런 걸 모르니까 뭐 독립운동하다가 왔는지 뭐 폭탄 던진지 자기 같은 그런 거 하나도 뭐 모르지 일대로만 날 중 만들고 왔다고만 생각하고 그래 이제 고집을 부리시고 헤어졌다 그럽니다. 그러고 한 이틀 지나고 나니까 왠지 자꾸 그 스님의 다른 말은 하나도 생각 안 나고 네가 혼자 공부해 가서 잘 되는지 못 되는지 누가 판단을 해주노? 판단을 못 하잖아. 그러다가 참 사람 옳은 길도 갈 수 있고 그런 길로 갈 수 있을 때 확실하게 견성정보를 한다는 그거 했다는 그 증거를 누가 해줄 것이고 그건 결국 스님들 할 것이 아니가. 그러니까 행사로 와서 공부하라는 그 말이 그렇게 뭐 머리를 안 떠나셔가지고 그래 이제 혼자서 그또 300리 길은 되는 한 3일 걸어서 행사 와서 그 고경으로 계시는 이제 주지 스님을 이제 만나가지고 하니까 그 주지 스님 그렇게 또 이렇게 반가워를 하고 밤새도록 이렇게 스님 말씀입니다. 밤새도록 공부하고 있는데 그 노장에 화엄하게 대해서는 아주 실력이 좋던데 근데 당신은 그런 데 대해서 모른다 아닙니까? 지금 화두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선생님은 뭐 화엄하기는 뭐니 불교용을 어디서 또 그동안에 그 화엄하게 대해서는 아주 뛰어나시더만은 그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조조지 스님한테 이렇게 얘기하기를 나는 스님대로 안 왔습니다. 스님대로 오지 않았고 오로지 부처님의 마음을 깨친 그 내용을 깨치고 싶어서 그렇게 참 불교가 좋은가 해서 이렇게 왔으니까 저를 선방에 데려다 주십시오. 선방 스님들하고 같이 선에 대해서 그때도 이제 큰 스님께서는 선방에 정진하는 스님들이 대단한 수준인 줄을 아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이 지금 깨쳤던 그 동정일례라는 이 수준도 보통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돼야만이 그 다음에 몽중일려 꿈속에서도 되고
또 우리가 저장이 꽉 들었어도 숙면 인류에도 되지. 이렇게 뭐 동중 인류 안 되는 그 깜짝깜짝 뭐 제체가 헛구멍 꾸는 그 생각 가지고는 화두가 인류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공부가 진척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제 조질 스님한테 그래 하니까 조질 스님께서 이제 그래 그거는 내가 주지로서 책임을 진다. 이래가지고 원주 스님 불러가지고 선방에 가서 같이 자리를 마련해주라. 그러니까 원주가 펄쩍 뜹니다. 스님, 주지 스님, 왜 이러십니까? 선방에는 지금 다 머리 깎은, 그래도 뭐 세월이 가 있는 뭐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몇십 년이 없더라도 그런 몇 년은 다 머리 깎고 앉아 있는데 이 소견을 들고 앉아놓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주지가 하고 같이 수락한다고.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주지 스님 권위를 꽤 높았던 모양입니다. 선방 내가 가서 설득을 할 테니까 그 자리를 만들어 주라 해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스님은 선방에 가서 앉아 계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님 말씀이 이래 과감입니다. 나는 그 대원 서서 그래서 참선한다고 42일 만에 참 동정인류도 하고 이럴 정도로 내 딸은 상당한 그 선에 대해서는 수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 선방에 가는 그 스님들은 내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하고 더 지금 그 선에 대해서 깊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저 전부 다 앉아서 흔들거리기만 하더라. 흔들거리기만 하고 또저 입성인가 그 이제 반장되는 그 선생님은 좀 나이가 좀 더 들어서 수르게 보이셔서 화두에 대해서 뭐 잘하시는가 싶어서 선생님 무슨 화두를 하십니까? 하니까 계락하든가 조조락하든가 그런 소리를 하고 참 이래 낙담 얼마나 했는지 이제 모른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똑똑한 스님이 한 사람 이래 청년이 왔다 이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산중에 계시는 이제 노선님들은 상자를 뭐 못하신 어른들은 상자를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내 상자가 될랑랑 하고 꼴짝이마다 노인들이 와가지고 얼굴 한번 보고 가고 네가 하고 뭐 그러니 이거는 뭐 화두를 하는 게 아니고 장난도 아니고 그런 세월을 가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저번에 총무 국장 스님이 자기를 대드리고 왔는데 이번에는 행사에 이제 또 교무국장이라는 서스님이 자꾸 또 이래 철스님을 찾아오고 또 그 스님은 교무국장이 지위가 있으니까 자 잠깐 나가서 이야기하자 하고 그때 대중들한테 허락해서 이제 밖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러면서 이 스님이 이 스님이 자기한테 교무국장 스님이 스님한테 이야기하기를 자네는 길을 잘못 왔네. 선방에 앉아있는 스님들은 다 무식해. 무식하니까 그 와서 뭐 세월아가 그렇게 눈만 감고 앉아있지. 자네같이 우리 조지 스님 이야기 들으니까 얼마나 그 성지도 있고 또 한국도 그렇게 잘한다면서 그럼 내하고 지금 일본에 가자. 일본에 가서 내가 그럼 이제 자네를 그 스님은 그 뭐 소학교만 나왔지 뭐 다른 뭐 고졸이다 이런 학력은 없지 않습니까? 뭐 그래도 가면은 내가 어떻게라도 이제 대학 석사 박사 이래 맞춰서 다 학위를 딸 때까지 내가 너를 다 이래 뒷바라지를 해줄 테니까 이런 머리 가지고 여기서 썩으면 안 된다고. 이선 뭐 오길만 와서 이제 일본 유학 가서 교학자가 돼가지고 큰 학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국 불교를 좀 조선 불교를 일으키는데 힘을 써야 된다고 뭐 그 이야기만 자꾸 하고 해서 그래서 참다가 저 교무국장 선생님 저도 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 교무국장 선생님 총무국장 선생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조지 선생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부처님의 그 침성 견성 성불을 한다는 그걸 믿고 그 경제를 제가 깨치고 싶어서 지금 행사 와서 선방에 앉아 있는 것이지. 스님 말대로 내가 그 일본에 가서 그런 교학을 하고 그런 그 팔만 대장경을 보고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까 다시는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자꾸 저보고 유학 그러시는데 유학을 왜 회사 돈으로 갑니까? 우리 아버지 돈 많습니다. 유학 갈 것 같으면 내가 나가서 우리 아버지 돈으로 가지 스님 돈으로는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럼 근데 그래 하여튼 그렇게 새 세월을 보내겠는데 하루는 이래 이 기도 작업만 하시면서 아주 점잖하게 생긴 이래 노선님이 찾아오시면서 그래 자네가 요번에 새로 돌았다는 그 청년인가 보지.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런 종이를 하나 휙 던져 줍니다. 저 주시더랍니다. 이거 저 주시면서 이것이 나중에 보니까 스님 가시고 보니까 성자하고 철자더랍니다. 그걸 이제 스님의 법명을 지어서 이것이 자네의 법명이라고 하고 던져주고 이렇게 가시면서 내가 지금 그때도 동산성도 백년암이 계셨는지 내가 백년암이 있으니까 백년암에 한번 찾아올 수 있으면 오너라 꼭만 하시고 가시더랍니다. 그래 이렇게 시달리다가 그 노선님 깜빡 잊고 있다가 한 열흘이나 돼서 참 그 스님이 찾아오라 했는데 한번 찾아러 가서 인사를 드리고 와야 되겠다. 그래도 찾아온 스님 중에는 제일 고상하게 이렇게 느낌을 받았는데 하고 이제 백년암으로 오게 되나 봅니다. 그런데 스님은 아무 생각도 없고 당신 말씀대로 그냥 올라가서 스님 그 성적 철저히 와주시는지 한번 더 물어나 보고 그래도 이제 뭔가 또 정이 끌리는 어른 스님이니까 그래도 인사를 하고 하면은 참선에 대해서 큰 지도나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올라오셨다 그럽니다. 나는 그 생각밖에 없었지 아무 생각도 없어 왔는데 금방 안 만나 주시더라. 뭐 조금 있으면 좀 시간이 걸리고 있으면서 이제 도로를 해서 또 마루에 올라가고 하니까 스님들 한 서너 치가 쭉 둘러서가 있더니만은 이런 노스님이 나오지만 올라왔네. 이놈 옷 벗기라. 속복 입고 안 왔습니까? 머리를 기르고 있으니까 이거 옷 벗기라. 옷 벗기고 저 이제 삭발시키자. 그래 네 깎을래 안 깎을래 뭐어쨌든 먹는 것도 없고 하여튼 스님대로 저를 돌아서니까 스님부터 돼야 된다 그러고 이제 그래 단박에 그동안에 이제 시간 걸린 거는 이제 물 데피고 한다고 시간을 좀 잡고 그래가지고 느닷없이 그 스님들이 안 한다고 할 것도 없이 옆에 팔을 다 꽉 잡고 있고 이제 삭발을 해버리니까 나도 모르게 순식간에 중돼 버렸어. 스님 모습 아무 대책도 없이 갔다가 그리고 순식간에 이제 스님이 돼 버려 가지고 어쩔 수도 없고 이제 속복도 다 뺏기고 이제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한 번씩 가볼 테니까 선방에서는 정진을 하고 있으라. 여도 정진하지만 지금 주지스님하고 다 이래 약속이 돼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스님께서 넌 그 동산 스님 덕으로 그렇게 또 동산 스님하고 해가지고 네 중 될래 말래 했으면은 또 안 한다고 또 발버둥을 쳤을 거 아닙니까? 또 나는 견성성불만 하지 이렇게 사업판밖에 안 됐을 텐데 그걸 깨뜨려 보시고 당장 머리만 깎여 놓으니까 속절없이 중됐다. 그렇게 계시다가 1936년 스님 24살 때에 이제 그 초봄에 일어났던 초에 일어났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산 스님께서 나는 행사가 내 그게 아니고 범어사가 내 사과를 본사고 거기서 또 주지도 하고 이러니까 오래 있을 수 없으니까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행사에서 다니고 이제 동산 스님하고 같이 법문사로 가시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스님한테는 굉장히 걱정인 순간이죠. 만일에 또 동산 스님은 나는 어디 내 돈 닦기 바쁘고 나는 내일 바쁘고 서울 간다 간다 해서 그 관계가 끊어져 버렸을 텐데
스님은 법무사가 이렇게 가신다고 하면서 딱 잡아가지고 법무사로 가버렸으니까 그때 해인사는 그 역사적으로 보면 만당의 소굴이었습니다. 만당이라는 것은 3.1 운동이 끝나고 난뒤 그 1919년 끝나고 난데 1931년인가에 이제 그 지하 불교 그 독립운동 단체가 이제 막 일본에서 세워진 만당이라고 그 한용운 씨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벽성 그 법린 스님이다 이런 분들이 그 전부 다 만당 창당 위원들이 로서 이제 그때 행사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동산 스님한테 그 혜택이 없었으면 스님도 그 판에서 끼가 독립운동할래 뭐 할래 뭐 이제 거기에만 그저 행사도 만날 또 이래 만세 부르러 또 이래 다니고 이랬던 거예요. 그러면 스님도 마지 못해서 독립 그 선서동 해가지고 또 배달이라도 하러 다니고 이런 역할을 안 하실 수 행사 대중은 다 한 거 그런데 만당이 속했으니까 그런 길을 가셨을지도 뭐 모르는데 그 다행히 참 견성성불 견성을 노력을 하시더만 딱그 이제 동산 스님한테 이제 그렇게 잡혀가지고 법무사 이렇게 가셔서 그래서 이제 1937년인가 6년에 이제 그렇게 와서 그 행자 시절 이제 사미 시절을 하고 37년이 되면은 스님께서 용성 스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성 스님이 이제 서울서 독립운동하고 이러다가 자기 일제에 자꾸 그 탐방을 받고 그 뭐 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주변에 돌고 하는 거 불편하니까 법무사에 이제 내려오시게 돼가지고 그래 이제 스님을 동산 스님을 거기 가서 시자를 하라고 그렇게 이제 보냈던 모양입니다. 그 당시에는 일제 시대라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이제 어느도 이제 일본 말로 이제 뭐 쓰고 이랬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스님 큰 스님 작은 스님 큰 스님이 아니고 선생을 우리말로 선생을 이제 일본말로 센세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스승도 상자 보고 센세이고 상자도 스님 보고 뭐 큰 스님 큰 선생이 뭐 큰 자는 없고 센세이로 그렇게 이제 뭐 말로만 부르듯이 그렇게 이제 용어가 서려지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영성 큰 스님께서 스님을 부르시더만 나는 네 보고 센세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는 옛날대로 너는 내 보고 큰 스님이라 하고 나는 네 보고 스님이라 하고 그래 지내자. 그러면 이제 스님 하면 그렇게 이제 소자 하면 이제 젊은 선방에 이제 스님을 소자라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자. 좀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분만 뭐 스님하고 이렇게 제천하고 있으니까 다 이제 다른 대교 선생님 가던 이 사람들 다 이제 조선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은 일본의 황제 치하에 살지만 영 엉뚱하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손해 보는 거는 성철 스님만 손해 보니 니 뭔데 스님 보고 이제 선생하고 그렇게 한 스님이 그렇게 노스님이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데 저거 어쩝니까? 이러면서 이제 자꾸 이제 그러니까 그 있는 스님들은 스님한테 사숙들이 안 됩니까? 할배고 그 아들이고 손자니까. 그런데 사숙들이 자꾸 이제 뭐 찌가락 놓고 하는 거 스님도 이리저리 안 여간 불편하지 않았던 모양인데 그래도 뭐 소용없어요. 그 이제 용성 스님께서는 스님 보고 성철 스님하고 있으니까 다 이제 그렇게 있는데 저 문제는 이제 용성 스님께서도 법무사에 어쩌다가 이제 피해서 서울에 그러니까 피해서 오는 것이지 여기서 뭘 일을 벌이려고 이제 오신 것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스님하고 이제 한철 나고 난데 보니까 연민하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뭐 소영은 이제 선방에서 스님 되기 전에 벌써 이제 동정인료를 했으니까 지금은 몽중인료가 되는지 뭐가 되는지 뭐 스님 말씀을 하니까 모르지만 그 수준도 상당히 이제 또 이렇게 높아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하모는 그 이제 자체 통감을 갖다가
그 어려운 것을 다 이제 뭐를 하모니 없으니까 뭐라도 갖다 대면은 다 이제 읽어내고 이렇게 심부름을 해내니까 얼마나 욕심이 나겠습니까? 야 들고 이 손자 들고 서울 가서 좀 살면 내가 좀 편하겠네. 그래 이제 생각하시고 이제 동산 스님한테 이제 뭐 청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스님 보고 저 이제 모시고 서울 가라. 한데 스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은 뭐 어느 스님 시봉 들고 안 들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어디 가서 지금 견성 성불을 해야 되는 이런 거 하는데 요 오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하라 가지고 뭐 자비리 하나 가지고 지금 당신 딸은 또 속을 앙망하고 있는데 노선님까지 모시를 서울을 이제 가서 이제 모시라 그러니까 이제 뭐참 선생님께서도 또 일생일대의 결단을 해야 될 그런 순간에 닥쳐 버린 것입니다. 뭐 보통 하겠다고 뭐 안 따라갈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생각하다가 부산역에 와가지고 노선님 그 짐칸에 저 자석이 이제 짐칸에 짐을 놓아드리고 그 기차 떠날 때 얼른 내려가서 도망가 버리고 빠이빠이 소리도 뭐 하고 가 그래 기차는 가버리고 동안사 어떻습니까 법무사 들어가려 그러니까 스님 보기가 이 뭐라고 변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때 되면은 지금하고보다 더 양반 시대고 하면은 어른한테 대한 그 예의가 얼마나 그 철저한 시절에 그렇게 이제 손자가 감히 그참 이렇게 큰 스님 혼자 이렇게 가시도록 그러고 저는 도망왔다는 것이 스님한테 통하지가 않으니까 그 이제 통화사는 못 가, 그저 법무사는 못 가고 통도사로 이제 가서 한철 이제 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통도사로 가서 한철 나시고 그 다음에 또 어느사 운부암이라는 곳에 계시다가 그때 1939년 이래 봄에 이제 그 금강산으로 올라가서 마하연이라는 그 이제 선방에 이제 가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거기는 이 방이 한 대여섯 배로 크다 그럽니다. 한 100명 넘어 하는데 한철에서 이제 마하연에 살아도 저 끝에 앉아고 저 끝에 앉았던 사람은 서로 못 알아볼 정도랍니다. 그렇게 큰 선방인데 거기 가서 이제 39년에 동안거를 봄에 올라가시고 동안거를 나고 그때 이제 어머니께서 그까지 찾아오셨던 산청에 계시는데 산청 여기서 이제 진주 옆에 아닙니까? 그 계신 할머니가 아들이 어떻게 그 있는지 아시고 그래 금강산까지 이제 찾아가셔가지고 그래 스님 이제 만나고 말니까 뭐 다짜고짜로 뭐 아마 서서가 이거 여먼 길에 또 어째 왔느냐고 화를 받았답니다. 할머니한테 어서 가시라고. 그러니까 뭐 아들이 그런 이제 성적을 하니까 뭐 할머니도 각오하고 오시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휙 돌아서면서 난 이번에 안 왔다. 금강산 구경하러 왔다. 금강산 구경하러 왔다. 하고 휙 돌아서시더라. 또 뭐 엄마가 자기 보러 왔다 뭐 또 진도 꺼내고 이러면은 시비가 되겠는데 네 보러 안 오고 금강산 보러 왔다 하니까 할 말도 없고 멈추어 있는 그런 모양을 주변에 이제 스님들 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중공사가 벌어졌던 겁니다. 대중 스님들이 그 이제 어머니가 오셨는데 그래도 뭐 참 3천이나 안 돼도 2천이나 되는 그걸로 저렇게 어머님 오셨는데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참 부모를 여의고 하지만 박증할 수가 있나? 그래도 뭔가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스님이 금강산 구경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어머니하고 같이 금강산 구경을 다 시켜 선방에 안 와도 돼. 오지 말고 어머니를 이제 구경시키 드리고 그래서 떠나시면 우리 방에 선방에 또 들어올 수 있을까? 안 그러면 떠나. 그런 아무리 그렇지만 그런 인정 없는 그런 소자고 우리가 어떻게 살겠노? 그거는 우리도 또 바깥 사람들도 볼 때는 뭐가 되겠노? 이제 그렇게 이제 뭐 대중들 엄격하게 나오니까 할 수 없이 스님께서 이제 그 어머니를 모시고 일주일 동안 금강산 유람을 하시게 되는 모양입니다.
나중에 그런 거 저런 건강산이 그런 일은 우리는 뭐 까마이 뭐 모르고 이렇게 참 이런 세월이 가시고 7, 80대가 가실 때 한번 어째 툭 던지만 그래도 일나 너는 요새 38세 막히가 건강산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 나는 그랬더니 뭐 우리 엄마 댁에 건강산 구경 안 해. 그 앞에 우리 엄마 댁에 가는 그 말이 이미 우리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그 연밑에 국이람에 있는 노스님, 비구니 스님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 때문에 이제 안 그랬으면 내가 뭐 쓸데없이 건강산 구경했겠노 이렇게 하시는데 그 향국 스님 하시는 어른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향국 스님하고 스님하고는 아주 이제 좀 선으로서도 같은 그거이고 아주 이제 체천하신데 향국 스님은 금강산은 못 가보고 설악산만 가보고 우리 스님은 설악산만 가보고 여기 이제 금강산은 가보고 설악산은 못 가셨다는 거예요. 두 분만 만나면 한 분은 금강산이 최고다 한 분은 설악산 공룡릉에 가봐라. 그 장관이 금강산 안 갔지만 그 비교가 안 된다 하고 서로 평생 그를 싸우셨다. 하여튼 그렇게 이래 스님께서는 그 동학 그 영생 스님 그 끝으로 해서 이제 뭐 그 이야기는 좀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끝에 뭐 이래 마음이 약하고 하면은 그런 이런 오선님 그런 시대에 할아버지를 팽개치고 스님 다른 이제 해서 선방으로 당신 꼭 공부하러 간다는 게 이 상상이나 되는 일입니까? 뭐 아주 불효가 아닙니까? 그래도 이래서 스님께서는 불효인 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불효를 저지르고 나서라도 저지더라도 나는 견성성불을 해야지. 스님 찾아가서 원어로 정리해 줘주고 이런 무상한 그런 인생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이런 확고한 그 신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소심한 것도 막 서로 따라갔겠지. 그 도망갔겠습니까? 그래서 스님의 어떤 굳은 어떤 견성성 부처님의 어떤 말씀에 대한 그 깨침에 대한 그 깊은 신뢰가 그렇게 깊었기 때문에 당신도 그래서 이제 바하연에 가서 39년에 겨울을 하고 또 40년에 이제 한글을 마하연에서 나고 도저히 또 가만히 있으면 겨울이 되는 금강산 겨울은 눈이 오면은 그 지붕까지 잠기더라 그럽니다. 눈이 사이가 뭐 그래가지고 너무 뭐 고생을 해가지고 이제 금강산에서 다시 내려와서 이제 대구 동화사 금당 선언에 이제 그 1940년 동안거를 거기서 마치면서 스님께서 견성성불을 그 동화사 금당에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스님한테는 따라가지 않는 용성 스님에 따라가지 않는 이 3년이 허송세월이 아니라 견성성불하는데 그런데 모든 정성을 쏟았던 이제 그렇게 뭐 금강산까지 가서 이제 그 어른 그것도 큰 스님이 계신다 소리 듣고 가는 거겠습니까? 마하연이 보통 절이 아니니까 그런 데 가서 견처를 받고 하시면서 와서 이제 40년에 그 대구에서 금강산에서 그 오도송을 이제 부르셨는데 그때 이제 스님 마음은 오도송을 부르고 난 뒤에 오늘 저녁에는 늘 그래봤지만은 용맹정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쁜 날, 뭐 자는 게 뭐고 혼자 그래서 그 용맹정진하고 앉아 있는데 뭐 한다는 생각 없이 저절로 밤을 그 하루가 가버리더랍니다. 그래도 그것이 이제 뭐 또 다음 날도 하는데 깨친 어떤 그 경계를 깨치는 게 아니고 내 어떤 머릿속에 이제 완전히 그 부처님 자기 그러한 그 사상으로 완전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야 될 잠이 없는 거죠. 깨친 그 자리가 자는 이제 잠이고 잠자는 그 동이 깨친 순간이고 거기서는 부처님의 세계에서는 잠이 따로 없고 또 우리가 뭐 피곤하다 자리가 없고 그냥 이 시기 그래 이제 자비로 그 부처님의 그 독특한 그 깨달음의 세계로 흘러버릴 때는 우리가 늘 피곤하다 잠다 이런 그 세계는 없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10년을 갖다 하는 거예요. 하루가 아니고. 그렇지만 어떻게 그거는 대로 그것도 이제 스님한테서 공부하는 소자들이 잠안 자고 어째 그랬더니 우리는 안만 해도 누군 안 했으니까 안 되지. 못 깨쳤으니까 안 되지. 뭐 그렇게 쉽게 답을 해버리시면 또 이분들은 에이 그때 스님이 거짓말이지. 이런 뭐 그런 데 대화만 오고 가고 참 부처님의 어떤 경제는 그 경제가 간 그분들만이 서로 통하는 그런 이제 뭐 이사 구조가 이제 형성이 되고 우리 중생의 눈으로 부처님 세계를 아무리 뭐 신비하게 뭐 하려 해도 그거는 뭐 이제 실제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고 스님께서 또 10년이나 10년이니까 그럼 10년으로 끝났나 또 이제 이래 됩니다. 그런데 큰 스님께서 말년에 1993년에 이제 열반에 드셨으니까 91년인가에 해서 폐렴이 걸리시게 됩니다. 폐렴이 걸리셔가지고 부산에 그 동아대학교에 이제 2번까지 이제 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입원에 되니까 저는 이제 행사 그때 총국장 살 텐데 사무실 이때 이제 찾아뵈러 가야 되는데 가면은 가면 계시다가 이래 저만 가면은 똑같다 하십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었지. 뭐 가면 뭐 입을 닫아 버리시니까. 그런데 이제 몇 번 걸으시고 나서 하도 궁금해서 용기를 내가지고 선생님 무엇이 똑같다는 말씀입니까? 자꾸 이 자식 그것도 몰라 하면서 막 누르고 이런 바보 같은 놈이 어딨냐고 막 노발대발 하십니다. 뭐 그때는 뭐 곧 돌아갈 수 있는 언론이 막 사절같이 막 그걸 깜짝 놀려가지고 이랬으니까 옛날이다. 돈 살아오던 봉황사나 지금 내가 너가 눈에 지금 내가 숨 넘어가서 죽는다 하는 꼬라지를 보여주고 있지만은 이놈아 그때 깨쳤을 때의 동화사에 그때 철려할 때 그 밥이나 그 동안에 또 10년 끝나고 봉황사 대중 결사하고 이래서 혼자 나와서 또 토굴에 살고 있을 때나 지금 또 왔다 갔다 할 때 남의 눈에는 다 죽은 것 같지만 그 정신적인 그것은 영향은 이놈은 똑같단 말이야. 그것도 못 알아듣는 참 큰일 났네. 그런 꾸지람을 실컷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의 어떤 그걸 우리도 가서 경험해서 깨쳐보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이제 화두도 들고 열심히 노력할 뿐이지 어르신님이 아이고 저것도 가짜네. 이사들도 이제 스님 법문 두고 다 가짜라 안 합니까? 세상에 24시간 안 자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노? 뭐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이제 잠 안 자고 나면 전부 돌아버린다 하는데 그거를 이제 생생하게 평소보다도 더 자연스럽게 여기고 계시는 스님한테 참한데 아이 안 됩니다 스님. 우리들도 너는 안 되지. 스님 말씀 해보고 되든지 안 되든지 해라 하면 된다. 이런 말씀만 이제 소자 스님들하고 나눴던 그런 이제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께서는 처음에 이제 불교를 그렇게 이제 모르고 알고 난 뒤에 그렇게 몇 년 만에 그래도 20살에서 이제 30살, 29살에서 한 10년 안에 다 이제 법불교에 첫 발을 때리시고 오도송까지 하면서 뭐 당신이 평생 체험하는
그거는 그저 뭐고 잠 안 자도 다도 되는 그런 경험을 다 이루신 것이 한 10년 만에 다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뭐 선방에 앉아 있는 30년, 40년, 50년 된다 해도 그냥 뭐 동정인류도 못하고 지금 뭐참 선배 뭐 이렇게 저 어려운 공부를 시켜놓고 똑똑히 가르쳐 주지도 않고 뭐 폰념만 하고 자들 보내는 세월이 있는데 또 그렇게 보낼 수 있다는 그 선생님들 또 이렇게 생각도 해보면은 또 한편으로는 아이고 저 멍청이네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멍청이 길을 가야만이 또 이룰 수 있는 길이니까 또 그런 세월대로 또 지켜야 되지 경험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데 이제 스님께서는 우리한테 한용운 스님이 저술한 책 중에 책은담 강의라 하는 책이 있다. 거기에 한번 책을 보다 보니까 정말 참 마음이 팍 드는 그 글이 있었다. 아유 일권경 나에게 한 권의 경이 있는데 경책이 있다. 아유 일권경 그 다음에 불임지묵성 그건 우리 책처럼 종이로 서는 종이와 묵으로 글씨를 써놓은 것은 아니다. 아니다. 정계무일자 그 책을 펴면 우리가 아주 일경건이 있기 때문에 있는데 그걸 펴는 그 경을 읽으려고 펼치면 정계무일자 한자도 그 경에는 없다. 그러나 상광대광명 항상 그 글자 없는 그 경에서 큰 광명을 놓는다는 이런 문자를 읽게 되었다. 그래서 참 이게 무슨 좀 육아에서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이런 글이 불교에도 있는가 하는 그거는 감격된 마음으로서 하면서 이제 스님께서도 정말 어쩌면은 자기 마음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읽어야 될 경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자경이라고 하고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자경을 분명히 읽을 줄 알아야지 하는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불교 공부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내가 늘 부처님이 늘 말씀하는 것도 우리 각자 갖고 있는 이 마음이 부처인 것이지 우리 부처 공부한다고 뭐 따로 뭐 배우고 듣고 익힐 것이 아니라 나중에 화두하는 것도 다 내가 내 속에 꽉 찬 무엇을 다 내려놓기 위한 그 공부지 그것을 뭐 자꾸 받아들이려고 자꾸 마음속에 넣으려고 하는 화두 그 공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화두는 어떻게 그 조주 스님한테 그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하는데 그 말만 새기고 그 말 속에서 내 모든 그 정신이 빠져들도록 아무 번뇌망상 없는 그런 그 청정한 그 경계에 빠져들도록 하는 그 공부에서 끝이 있는 것이지. 그것도 이제 팔만대장경을 찾아보고 백과사전을 찾아보고 누가 이제 김 박사한테 찾아가보고 누구 허 박사한테 물어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 이제 우리 불교에서 나온 화두다고 이제 차차 다 그렇게 배우게 될 겁니다. 거기서는 없는 것을 깨치게 되는 것이지 있는 것을 거기에 이렇게 깨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제 말씀이고 마음이 부처다. 마음 이외에는 무엇이든지 더 돌아보지 말라. 오로지 자기 마음을 알고 자기 마음을 깨쳐야 한다. 적심적불. 내 마음이 곧 부처다. 이것만이 오직 부처님의 우리들에게 깨침을 주신 것이고 불교의 정신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자기 마음을 깨치는 그것이 바로 이제 부처님의 좀 깨친 그 세계를 우리가 정득 같이 얻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화두도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그렇게 해서
이런 마음을 깨치는데 우리 모든 것을 불교의 힘을 거쳐야 된다. 그런데 또 뭐 우리가 하다 보면은 화도한다고 이렇게 보면은 또 멍청이가 멍청이 아니라 아무 남의 책도 안 보고 뭐도 이러니까 뭐 얻는 게 없지 않습니까? 얻는 게 없으니까 그래도 또 우리 이제 박 실장님이 만나고 하셨으니까 무턱대고 큰 스님께서는 100일 부분 보는 것도 반대를 하시는데 우리도 하신다고 스님은 그만큼 출중한 어른이시 이미 가신 어른이니까 그렇게라도 이제 말씀을 하실지 뿐이지만 우리도 이제 박 실장님을 통해서 100일 부분 그걸 다 꼬치꼬치 이올 것이 아니라 요점 종류만 잘 하셔도 화두는 얼마나 잘 하실 수 있고 또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을 깨쳐야 된다는 그 일성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멀리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로. 혹시 여러분 큰 스님 뵀을 때 질문이 있으시면 한두 분만 질문을 받고 없으시면 요 앞에 큰 스님 모시고 우리 기념 촬영을 한번 할게요. 네. 질문 혹시 없으세요? 질문이 많으실 텐데 대표해서 한두 분만 해주시면. 예. 그러면 화두에 대해서 깊이를 모르는데요. 화두가 진짜 무엇인가. 그거는 이따 제가 큰 스님 오늘 좀 기본적인 그런 맥을 짚어주셨으니까 제가 세밀하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 밖에 큰 스님 모시고 같이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